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로 태어나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학원과 과외 등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공부에 대한 욕심이 남달랐다 보니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고요. 그 결과 저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교 입학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정말 좋아하셨고요. 대학 입학 후 학교를 다니다 보니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장학금도 받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리고 졸업 후 좋은 곳에 취직해야 한다는 새로운 목표도 생겼어요. 대학 생활도 열심히 공부만 했죠. 목표가 생기니 남들 다 한다는 연애 따위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제게 고백한 사람도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이쁘고 연애하기 좋을 나이인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살짝 아쉽긴 하네요. 대신에 저는 노력한 보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제가 졸업과 동시에 제가 원하는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기업이 최고라고 여기며 대기업에 입사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입사 후 제가 맡은 부서는 거래처를 관리하는 부서로 발령을 받았어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뭐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학창시절 공부만 하다 보니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마음처럼 되지 않았어요. 신입이지만 저도 몇 개의 거래처를 배정받았고 열심히 했지만 공부처럼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되었어요. 미숙해서 그런지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 슬슬 하청업체에서 절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담당인데도 이전에 담당했던 회사 선배에게로 연락이 갈 때마다 전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 선배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는 많이 도와주고 업체에 쉽게 보이면 안 된다고 업체를 대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벌써 업체 사람들이 불편했고 어색했으며 또 실수하고 서툰 모습을 보일까봐 항상 긴장했어요. 그러던 중 하청업체 담당자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게 웃으며 일이 쉽지가 않으시죠? 라며 먼저 말을 건네었어요. 속으로 뭐지? 벌써 이야기를 들었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 사람도 절 무시할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그 사람은 절 무시하지도 않았고 다정다감했어요. 제가 담당하는 몇 개 안 되는 업체 중 가장 마음 편하고 미팅하고픈 업체로 변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제가 어색한 표정으로 있으면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가벼운 농담도 하고 제가 기분 나쁘지 않게 업무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어요. 절 무시한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남자 한 번 사귀어본 적 없는 저는 그 사람의 배려에 마음이 편해지고 입도 쉽게 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김 대리님은 답답하지 않아요?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 일이 서툰데 저도 저 같은 사람 만나면 힘들 것 같은데 매번 잘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네요. 아시겠지만 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꾸 실수가 반복되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소심해지고 그랬어요. 업체분들 만나기도 두렵고 하지만 김 대리님은 성격도 좋으시고 잘 도와주셔서 편한 느낌이 드네요. 정말 고마워요.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보던 대리님은 자상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처음엔 다들 그렇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도 처음에는 엉망이었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 수경 씨는 지금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말아요. 들어가기 힘든 대기업에도 정직원으로 다니시잖아요. 그런 능력과 노력이 있는 사람이면 이 정도 일이야 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어찌 생각하면 단골 위로 멘트일 수 있는데 서툴기만 한 제게 이 남자의 위로 섞인 말은 이상하게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가 웃을 때 어찌나 멋지던지 연애에 볼 본 적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이 남자가 보이는 호의적인 태도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로가 되면서 행복한 떨림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래처보다 이 대리님이 있는 거래처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성과가 좋았어요. 모르는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타 업체를 관리하던 저에게 업체에 관한 정보들도 종종 알려주시기도 하였고요. 감사한 마음에 밥을 대접하게 되었고 그렇게 몇 번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과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 연애를 시작한 건 제 나이 24살 때였습니다. 네, 맞아요. 참 좋을 때 만났죠? 그 어여쁜 시절에 이런 모자란 남자를 만났으니 시절이 참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다들 연애 때는 행복한 시간만 가득하지 않나요? 그저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고 싸울 시간도 아까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예쁜 시간들로만 가득하게 보내는 시기였으니까요. 저보다 3살 많은 남자와 저는 알콩달콩 잘 만나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기도 했고 둘 다 결혼 정년기라서 그런지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왔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연애한 지 3년 뒤 제 나이 27살에 우리 둘은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퇴근하고 만나 맛있는 저녁 시간을 보내며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던 중 예비 신랑 폰으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예비 신랑은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며 받더라고요. 네, 바로 제 예비 시어머님의 전화였습니다. 데이트할 때 종종 어머니께 전화가 왔었어요. 예비 신랑은 집에서 딸 같은 아들이라 엄마와 친구처럼 지내 사이가 좋다고 하였습니다. 집에서 만날 텐데 밖에서도 전화를 종종 하길래 할 이야기가 저리 많은가 싶으면서도 정말 친구처럼 사이가 참 좋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바보 같지요. 저는 늘 그렇듯 혼자 식사를 하며 한 귀로는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님과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남편은 신이 난 듯 응 엄마 나 지금 수경이랑 만나서 밥 먹고 있어. 결혼식장 그거 수경이 집이랑 직장에서 가까운 서울에 하기로 했어. 알겠어 엄마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할게 라고 끊었죠. 누가 들어도 우리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구나 싶었습니다. 예비 신랑도 외동이다 보니 어머님께서 결혼 준비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에게 어머님이셔? 라고 물으니 예비 신랑은 응 만나서 밥 먹고 있다니까. 결혼식장 어디로 잡을 건지 이야기됐냐고 궁금해 하시길래 서울에서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지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집에 가서 이야기해도 될 텐데 어머니께서 하나뿐인 아들이라 관심이 참 대단하시구나 싶었습니다. 한 번은 집에 초대되어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 식사를 다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예비 신랑이 제게 해준 프로포즈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다 아시는지 제게 참 좋았겠다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뭐 이것도 워낙 친구처럼 지내니까 예비 신랑이 다 이야기했나 보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이 마마보이였다는 것을 눈치챘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우리 둘은 결혼식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최대한 집에 도움받지 않고 우리 둘의 힘으로 식을 올리고 싶었는데 예비 시댁에서 그러더군요. 결혼식이 장난도 아니고 간소하게 형식적으로 할 건 다 해야 한다고요. 저희 친정엄마께서도 시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맞는 말이라며 그래야 나중에 제가 책 잡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둘은 양쪽 부모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형식적으로 결혼을 챙겼습니다. 예비 시댁에서는 먼 친척들에게 조금의 성이라도 보여야 한다 하셔서 금액 고려하여 예단비로 1,00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댁에서는 예단비로 부족하다며 은근슬쩍 더 요구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말이죠. 제 결혼식인데 왜 제가 보내드린 돈으로 어머니께서 피부관리며 보톡스를 맞으시러 다니시는 걸까요? 의아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딸 결혼할 때 흠이라도 잡힐까 싶어 저희 부모님께서는 없는 돈 긁어 모아 500을 더 보내주셨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온 꾸민비와 예물 금액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1,500을 보냈는데 어째서 돌아온 돈은 500일까요? 이해되지 않는 불만을 예비 신랑에게 말해야 하나 싶었지만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결혼을 앞두고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결혼할 마음이라면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하신다면서요. 당시에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행동에 불만이 있었지만 엄마의 말씀을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의 말씀처럼 시댁의 뻔뻔한 행동에도 전 이 남자를 사랑했으니까요. 시댁이 잘못된 거지. 이 남자는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되어서 그냥 묻고 지나갔습니다. 네, 맞아요. 바보 천치입니다. 이걸 그냥 묻고 지나가다니요?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저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신랑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국 이 남자와 결혼을 하였으니까요. 신혼집은 저희 집의 힘으로 하고자 하였지만 어차피 시댁에서는 보태주실 형편은 못 됐어요. 우리 집도 예단비로 무리하시는 바람에 신혼집은 남편과 제가 모은 돈과 대출을 합하여 시작하였죠. 문제는 신혼집 위치였습니다. 저희 친정집이 있는 동네는 남편 네 시댁이 있는 동네보다 집값이 비쌌어요. 그리고 남편의 회사 위치도 시댁과 가까웠기에 자연스럽게 신혼집을 시댁과 가까운 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여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 모든 여자의 적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시월드, 그 망할 시월드에 입성했기 때문에 행복했던 신혼생활은 힘든 시간으로 얼룩졌습니다. 언제나 불청객처럼 시어머니께서 그 시간을 갈라놓으셨으니까요. 출근하지 않는 주말 남편과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 휴식을 취하려고만 하면 시어머님께서 남편에게 연락하시어 시댁으로 놀러오라고 자주 그러셨습니다. 안 그래도 시댁과 거리도 가까워서 평일에 자주 찾아뵙고 저녁도 같이 먹는데 주말까지 편히 쉬지 못하게 하시니 피곤하기도 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자기야, 우리 평일에도 자주 찾아뵙는데 주말에는 좀 편히 쉬면 안 될까? 나 이번 주는 조금 피곤한데라고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그저 저에게 웃으며 엄마가 워낙 나랑 친구처럼 지내셔서 그런지 내가 없는 집이 허전하신가 봐. 그럼 자기는 집에서 쉬고 있어, 나 혼자 다녀올게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그럼 오늘만 좀 쉬겠다고 했습니다. 남편 혼자 시댁으로 보낸 지 한 30분 되었을까요? 핸드폰에 전화가 요란하게 오는 겁니다. 전화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시어머님이셨어요. 전화를 받으니 다짜고짜 시어머님께서 너는 같이 안 오고 내 남편만 보내면 어쩌니, 주말에 같이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면 얼마나 좋아, 너만 힘들고 너만 바쁘니 우리 아들도 바쁘고 힘들어, 얼굴 비치고 자주 마주쳐야 빨리 친해지고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 내가 너한테 정이 생기려다가도 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의 앙칼진 음성에 누워서 쉬던 자세를 고쳐잡고 앉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이만 보냈어요. 아무래도 몸이 이러니 찾아뵙는 게 더 실례인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생각이 짧았어요. 라고 말씀드려도 어머님은 시어머니를 무시한다며 단단히 뿔이 나 있으셨습니다. 부랴부랴 준비하고 찾아뵙지만 어머님은 제게 눈길도 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날 며느리가 같이 와서 식사도 돕고 하면 얼마나 좋으냐고 꾸중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혼자 간 남편을 보고 시어머니께서 저는 어쩌고 혼자 왔느냐고 묻자 남편은 어머님께 수경이 이번 주 피곤해서 오늘은 좀 쉬고 싶다고 하네. 하긴 수경이 말처럼 평일에도 자주 왔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은 집에서 그냥 쉬라고 하고 나 혼자 왔어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말에 참 어이가 없었지만 워낙 평소에 어머님과 전화통화도 자주 하고 친구처럼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자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필터 거르지 않고 그냥 툭 내뱉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잘 둘러대며 이야기해 줄 거라 생각한 제가 어리석었고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런 남자를 사랑한 제 엿보인 것으로 그렇게 저는 시어머님의 미움을 받으며 아슬아슬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보다 일찍 퇴근하고 집에 온 저는 야근을 한다는 남편의 말에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간단하게 영화나 볼까 싶어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전날 남편이 노트북을 안 껐나 보더군요. 켜져 있는 남편 메일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카드값 전자청구서가 있더군요. 그냥 호기심에 눌러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는 남편이 생활비를 관리합니다. 저는 재테크나 이런 부분에 큰 흥미도 없고 잘 모르지만 남편은 재테크도 잘하고 주식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거든요. 또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벌어 모아야 한다는 남편을 믿고 제 월급 관리도 남편에게 부탁했죠. 저는 일정 금액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제 월급으로 주식 투자를 하며 돈을 조금씩 불릴 수 있다고 하여서 믿고 맡겼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의 소비 생활에 대해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면서 전자청구서를 클릭하여 열어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가요? 이번 달 카드값이 무려 250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니 마사지숍에 피부관리숍, 성형외과 등등 백화점에서 사용한 내역도 있더군요. 저는 카드값 내역을 보고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 청구서를 보여주면서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참을 기다리니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길래 저는 들어온 남편을 보자마자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전자청구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보더니 당황하기는커녕 당신이 이건 어떻게 확인한 거야? 라고 천연덕스럽게 묻더군요. 저는 올라오는 화를 사귀며 물었습니다. 심심해서 영화나 볼까 싶어 켰는데 메일창이 떠 있더라고. 궁금해서 확인해 본 건데 이게 뭐야? 카드값이 250 가까이 나왔고 더군다나 사용 내역이 죄다 여자들이 이용하는 곳이던데. 설명 좀 해줄래? 라고 하자 남편은 심드렁한 반응으로 말했습니다. 그거 우리 엄마가 쓰신 거야? 자기도 알잖아. 우리 엄마 나이에도 관리 열심히 하시는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여태 어머님이 자기 카드를 사용하셨다는 거야? 아니 어느 정도 사용하셨다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250만 원 가까이 쓰실 수 있어? 더군다나 이 정도 금액이면 다른 사람 한 달 월급 수준이야. 그전에도 이 정도로 사용하셨던 건 아니지. 자기는 내게 말도 없이 어머님 카드값을 내드린 거고라고 따지자 남편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자기도 알잖아. 우리 집 원래 부자였던 거 비록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이렇게 됐지만 우리 엄마 돈 많을 때처럼은 아니어도 가끔씩 그때 기분을 종종 내고 싶어 하시는 거라고 하였고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큰 금액은 나한테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린 부부잖아라고 말하자 남편은 자기 설마 돈 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아까워서 그래. 정말 그렇게 안 받는데 실망이다. 그리고 돈은 내가 투자해서 불린 돈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투자로 불린 돈을 사용하는 거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그 돈에 내 돈도 포함되어 있잖아. 막말로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큰 돈 들이면서 정작 우리 집에는 똑같이 신경 써준 적 있어. 나도 자기 똑같이 우리 엄마한테 편히 사용하시라고 내 카드 드리고 카드값 내드린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할 거냐고 라고 하자 남편은 정색하며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유치하게 똑같이 하려고 따지냐.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너희 집은 부자였던 적 없잖아. 장모님은 돈 쓰실 줄도 모르고 우리 엄마는 젊으셨을 때부터 부유하게 사셔서 원래 씀씀이가 크신 것뿐이야. 아들이 주식 잘해서 불린 돈으로 호강시켜 드리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오냐.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무리 말을 해도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남편은 계속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였어요. 결혼 전에 지 엄마 말 잘 듣고 시시콜콜한 이야기 다 나누며 친구처럼 지내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엄마밖에 모르는 마마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집에서 말도 잘 섞지 않은 채 냉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덧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에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남편과 말을 섞지 않으니 조금 답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닌 이상 먼저 굽히고 말 거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건 애초에 남편의 잘못이기 때문에 초장에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절대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추석 명절 때 수틀리면 시댁도 안 가고 혼자 바로 친정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혹시 혼자 친정에 찾아가게 되는 일이 생길지 모르니 미리 언지를 주고자 친정엄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가 추석이잖아. 그런데 그이가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지 어쩌면 추석 때 쉬지도 못하고 일할 수 있다고 그러네. 그래서 나 혼자 가게 될지도 몰라 라고 말하니 엄마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 그렇구나. 이 서방 참 고생이다야. 그래서 못 올 수도 있으니 용돈을 미리 보내줬구나. 애구 이 서방한테 잘 쓰겠다고 고맙다고 전해주고 바쁜데 쉬지도 못하고 어쩌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엄마께 이 서방이 용돈을 보냈다고라고 하자 엄마는 응 안 그래도 이번에 용돈 보내주고 전화했더라고. 추석이라서 미리 필요한 거 사라면서 용돈 보내드린다고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끄는 거실에 혼자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자기야 혹시 우리 엄마한테 명절 용돈 보내드렸어? 라고 묻자 남편은 응 곧 추석이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사시라고 용돈 보내드렸지. 주식으로 수익이 좀 나서 우리 엄마께 용돈 드리는 김에 장모님도 생각나서 용돈 드렸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듣자 전에 생겼던 화가 점차 사그라지면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야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이번 추석 때 실은 시댁에 안 가고 바로 엄마네 가려고 했거든. 그런데 자기는 우리 엄마 용돈도 챙겨드리고 고마워. 자기가 확실히 나보다 나이를 더 먹어서 그런지 어른스럽네. 난 어머님 생각 안 했는데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자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가볍게 웃으며 그럼 내가 너처럼 애냐 당연히 장모님도 챙겨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뜻밖의 행동으로 저희 부부는 언제 싸웠는지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전처럼 이야기도 자주 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듯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엄청난 일이 닥치게 되죠. 추석 명절 전날 저는 남편과 시댁에 방문하여 어머님과 함께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웃으시며 이러시더군요. 아유 우리 아들은 누굴 닮았는지 일이 똑똑해서 주식 투자도 잘하고 용돈도 200씩이나 주는지. 엄마가 이번에 친구들한테 자랑해서 기 한번 제대로 폈잖아. 엄마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알아?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아니 주식으로 수익 좀 생겼다더니 얼마나 올랐으면 용돈으로 200만 원을 드렸을까? 그럼 우리 엄마께도 200만 원을 드린 건가 라고 생각하며 저도 결혼 전 드리지 못한 용돈을 남편이 엄마께 드렸다는 생각에 내심 고맙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나도 시어머님께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하시고 사사건건 아들과 비교하며 괴롭히셨지만 저는 그래도 남편이 우리 집에 잘한 것을 생각하며 참고 어머님께 잘해드리려 했습니다. 정성껏 제사 음식도 만들고 허리 한번 피지 못한 채 뒤처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바쁘게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 저녁에 남편과 친정집을 가려고 했으나 어머님께서는 갑자기 괜찮던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시면서 아픈 소리를 내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님이 걱정되었는지 어머님 옆에 꼭 붙어서 허리를 주물러 드리고 있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남편이 우리 집에 잘하고 있는데 나도 남편과 같이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아쉽지만 친정에 전화를 걸어 어머님 허리가 안 좋으셔서 아무래도 못 갈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머님 허리도 안 좋으신데 아무래도 걱정돼서 친정에는 다음에 간다고 전화했어요. 허리 많이 아프세요? 라고 말씀드리자 어머님께서는 아픈 소리가 점차 줄어드시더니 그래 내가 웬일이니 날 생각해주고 아깨는 119 불러야 하나 할 정도로 못 움직일 것 같았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옆에 있어주니까 좀 괜찮아지는 것도 같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말씀을 듣기 전부터 아들 보내기 싫어 꾀병 부리시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괜찮던 허리가 갑자기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한 행동이 있으니 저도 이번만 너그러이 눈 감아주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던 명절을 보낸 저는 잊고 있었던 생각이 떠올랐어요. 명절 때 찾아뵙지 못한 친정집에 전화를 걸어 언제 다시 방문하면 좋을지 일정을 조율하고자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그이랑 같이 가려고 하는데 엄마랑 아빠 시간 괜찮아? 명절 때 찾아뵙지도 못해서 이번 주에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라고 하자 엄마께서는 엄마 이번 주말에 일해야 하는데 다음 주말은 어때? 엄마가 미리 시간 빼놓을게 하시는 겁니다. 저희 엄마는 주말에 간간히 이모가 운영하시는 식당 일을 도와주시는데 이번 주말에 출근하시기로 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엄마 이 서방이 이번에 200만 원씩이나 용돈 드렸는데 그냥 하루 쉬셔. 그리고 나도 용돈 좀 자주 드릴 테니까 몸도 안 좋으시면서 일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갑자기 제게 200만 원이라니 이 서방이 200만 원을 용돈으로 줬다는 게 무슨 말이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엄마께 다시 말씀드렸죠. 이 서방이 추석 전에 미리 용돈 드렸다면서 200만 원 드리지 않았어 라고 묻자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말씀하셨습니다. 뭘 잘못 들었나? 무슨 200만 원이야? 이 서방 이번에 20만 원 보내줬는데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엄마의 말씀을 듣고 두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엄마 20만 원 확실해? 라고 묻자 엄마는 되려 그럼 엄마가 20만 원도 모르는 바보니 바쁜데 갑자기 전화해서 헛소리를 하고 그래 엄마 바빠 끊어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했어요. 아니 그럼 자기 엄마한테는 200만 원을 용돈으로 드리고 우리 엄마한테는 20만 원으로 용돈으로 드렸다고 생각하니 서서히 열이 오르면서 이성의 끈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님의 꾀병에도 모른 척하며 친정에 가지도 않고 구박에도 열심히 제사 준비를 했는데도 말이죠. 그랬던 지난날의 저를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였고 남편은 참으로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부모님은 자기네 부모님보다 씀씀이가 크셔. 우리 엄마 20만 원으로 뭐 하실 수도 없고 액수는 차이가 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래도 생각해서 용돈 드린 게 어디야. 우리 돈 액수 일일이 따지지 좀 말자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차갑게 식은 듯 말했어요. 그래 우리 액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서 돈 드리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자. 난 자기처럼 주식이니 투자니 잘 못해서 돈 불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돈 모아서 우리 엄마 용돈 드리고 씀씀이 키워드려야 하겠으니 앞으로 내 월급은 내가 관리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불리는 게 현명한 것을 왜 모르느냐며 저를 한심하게 생각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월급을 따로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잊고 있었나 본데 저는 대기업에 다니는 여자고 남편보다 월급이나 성과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늘이 미리 알고 절 도우려 이런 일을 계획하신 걸까요? 제가 월급을 따로 관리하자마자 남편의 투자는 점점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작년 비트코인으로 난리 난 것을 기억하시나요?
제 헛똑똑이 남편은 비트코인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던 거죠. 결국 모든 재산 다 잃고 씀씀이 큰 어머님께서 쓰신 카드값도 갚기 어려워 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은근슬쩍 도움을 요청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기회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하늘이 날 도왔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남편과 같이 시댁에 저녁 약속을 잡고 방문하였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고 카드값도 걱정이고 피부관리숍도 더 이상 못 가게 생겼다며 징징거리시더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님께 봉투를 건넸어요. 어머니 그이가 투자한다고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그래도 제가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잖아요. 어머님 생각해서 좀 넣었어요. 이걸로 쓰시고 싶으신 곳 편히 쓰세요라고 하자. 늘 저를 아니꼽게 보시던 어머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모릅니다. 어머 정말이니 내가 이제 보니 며느리 하나 잘 들였구나 하시며 봉투를 확인하셨는데 봉투 속에는 단돈 10,000원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액수를 확인하시더니 이게 뭐야? 너 지금 시어머니 놀리니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셨고 저는 어머님의 손을 잡고 뿌리치며 밀쳤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를 보더니 큰 소리를 치더군요. 자기 미쳤어.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겨우 10,000원이 뭐야? 지금 우리 엄마 놀리는 거냐고. 나 이거 절대 못 참아. 당장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라고 하였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바닥에 있는 10,000원 한 장을 주어 얼굴에 던지며 말했어요. 액수가 뭐가 중요해 생각해서 드리면 된 거 아니야. 내가 그랬잖아. 이 마마보이 찌질한 새끼야. 왜 우리 부모님은 액수 상관없이 마음으로 드리면 되고 너네 엄마는 마음으로는 부족해서 액수까지 생각해 드려야 하냐? 평생 내 엄마 사치 비용 너나 죽어라 갖다 바쳐라. 난 죽어도 못하니까 하긴 주식으로 돈 다 말아먹은 내가 앞으로 드릴 돈이나 있겠니? 나도 그럴 마음 전혀 없어. 우리 이혼해라고 큰소리쳤습니다. 제 말을 듣던 시어머님은 싹수 없는 년이라며 고래고래 소리치며 우셨지만 남편 놈은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런 남편을 뿌리치고는 친정집으로 왔고 잘못했다고 비는 남편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거라고 하자 결국 어쩔 수 없이 이혼에 합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전 그런 찌질한 마마보이한테서 벗어나 부모님과 행복하게 지내서 홀로서기를 하는 중입니다. 가끔 시어머니께 연락이 와요. 전 남편은 주식으로 모은 돈까지 다 잃고 허영심 많은 시어머님의 사치를 감당하지 못하고 빚쟁이 신세로 힘들어한다고요. 그렇기에 제가 다시 아들을 받아주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어머님 덕에 저는 하늘이 날 도와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셨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주홍 글씨는 남았지만 결혼 생활을 더 이어가기엔 마마보이와 사치스럽고 이기적인 시어머니로 인해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님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